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갑론을박의 임정훈입니다. 4.13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당이 공천 절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지난주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공천 배제가 뜨거운 이슈를 만들었죠. 오늘 갑론을박은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당의 공천 혁신 경쟁 그리고 총선 전략을 살펴보고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방송 중 광주전화 360-2700, 360-2701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1616, 이용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용섭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새 정치 평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막이 오른 20대 총선, 두 야당의 혁신 경쟁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이 공천 절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절차 착수와 함께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하며 초반 한세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선거구 두 곳에 전략 공천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공천 배제를 단행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물갈이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권 재편에 기치를 내건 국민의당도 혁신 공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더민주의 현역 물갈이 쓰나미가 얼마나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 당내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혁신 역량으로 결집될 수 있을지도 국민의당 공천 혁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 방지 법안과 대북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 야당이 보이고 있는 미묘한 온도차가 지역민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치력 복원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막이 오른 20대 총선,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 야당의 물러설 수 없는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현역 의원 물갈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타트를 끄는 곳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 분위기 자체를 이끌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용섭 본부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어느 총선 때 치고 현역 의원 교체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지 않았던 때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총선처럼 현역 의원 쇄신,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현역 의원을 큰 폭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경선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20% 하위 그 점수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컷오프가 있었어요. 이 기준은 작년 11월 18일 날 현재 우리 당의 국회의원 수가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사람은 14사람이었습니다. 그럼 11사람은 왜 이번에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만 그 11분들은 이미 우리 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가 있기 때문에 14분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중진 의원들, 초재선 의원에 대해서도 후속으로 정밀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컷오프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던 분들이 다른 당에 갔다는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더민주당의 이 컷오프 하위 20%에 대해서 진행이 있는데 일단 이상돈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불만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 미국 하원, 상원, 특히 상원에서는 5선, 6선도 있습니다. 30년, 40년. 예.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뽑은 의원들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대충 한 3선 되면 유권자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른바 신임과 경선을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이 지명도와 조직에 서 있기 때문에
신인보다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정당에서 과거에는 전략공천, 요새는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서 이른바 현역 평가를 컷오프하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평가해서 자르는 것은 좀 의회주의에 좀 맞지 않고 예. 그 부작용이 많고 현실적으로 그 커트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납득하지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새누리당은 2012년에 그 부작용 때문에 예. 이번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보통 경선에서 현역 의원 한 명과 신인 30명 하면은 그걸 경선 하나만 합니다. 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좀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좀 모아서 권역별이가 어떻게든 간에 뭐 그런 좀 최대한도 공정한 장치로 공천 배제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목적은 분명히 맞으나 이 기계적인 부분은 좀 문제 있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만원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당은 처음에 물갈이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 두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워낙 지금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당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그 컷오프는 현재 새누리당 계열이 2번 했었죠. 지난번 18대, 19대 연급해가지고, 네. 뭐 친박 학살은, 친이 학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막 그때 이상돈 교수께서도 뭐 관여한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신 야당은 좀 심각한 상황이었었죠. 아다시피 현재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심지어는 기존의 정당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신당을 추진할 정도로 심각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현역 교체의 중요한 과제는 현재 이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은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세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역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랬었고, 그러면서 또 한번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아직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발표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목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뭐 이 지역에 이제 강기정 의원 포함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전략공천이 발표가 되어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목도 아니고 마침 또 이제 그날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발언할 네. 기회까지 겹쳐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특히 야당의 경우에 주요 두 정당이 경쟁하면서 혁신하는 것은 특히 이 지역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당이 더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지만은 이런 혁신 경쟁 과정 속에서 개별적으로 괜찮은 인물들, 괜찮은 사람들이 특히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이번 20대 총선에서 배출이 될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방금 뭐 컷오프에 대해서는 이 의견들을 들었는데 다소 기계적이었다 이런 이 평가를 우리 이상돈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 강기정 의원 관련해서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략공천 지구로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왔죠. 예. 굉장히 지난주에 뜨거운 이슈를 만들었는데 예. 이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네. 게 지금 우리 이상돈 이 위원장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컷오프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중대한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경쟁을 시키면 교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체가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느냐가 문제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고 우리의 법을 만드는 것이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스럽고 문제 있는 사람은 교체하고 더욱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북구갑은 강기정 의원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이 매우 어려울 때 그래도 끝까지 우리 당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이제 당의 발표를 보면 경쟁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기정 의원이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10% 컷오프 발표하면서요. 예. 문희상 의원도 포함되고 10분의 의원도 포함됐는데 구제 방법은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부족한 점. 구제의 방법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공직선출자위원회에서 이제 점수를 매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했느냐, 다면평가, 여론조사,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겨서 점수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질적 평가가 안 된 것이죠. 소위 정무적 평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열어놨고 재심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구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잠깐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이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영입된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예. 강주 전남에는. 예. 이분들에 대한 전략공천 이런 가능성이 여부도 궁금한데요. 근데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경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략공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내 경선에서는 취약하지만 네. 본선에 가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있는 분을 공천할 때 이제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랄지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될 때 이용하고 그리고 아무도 공천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전략공천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강주 시민들은 전략공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 강주시장 선거 때 전략공천을 했고 또 제 지역구였던 광산을을 전략공천하면서 강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략공천은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기 위한 전략공천이 아니라 밀실에서 자기 사람 심기 위한 전략공천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이제 전략공천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원칙이고 다만 이미 두 군데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북구갑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서구을은 지금 공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불가피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강주는 저는 이제 줄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강주가 8개 지역구인데 8개에 저희가 이제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강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 한 4분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분 내지 4분 정도는 강주에 이제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이제 경선도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륜과 새로움 그리고 중앙에서 발탁한 인재와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의 조화, 균형 이런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인물 면에서 압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천 이야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들었는데 국민의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역 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역 의원 평가가 그렇게 큰 문제라 되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탈당하신 분들이 대의명분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은 비정치인들이 또는 그야말로 기계적인 컷오프는 의회주의에 맞지 않다. 이거 공개적으로 탈당 명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당이 처음 생길 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원들이 많지 않고 수도권 전남 전북 현역 의원들은 몇 분 되지도 않고 그건 그렇게 이런 분이 컷오프니 이런 말을 할 적이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광주죠. 특히 이제 광주 유권자들의 말하자면 기대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에서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공천 같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다른 데서는 시행이 어렵겠지만 광주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당원 단계 포함시킨 것이 이른바 수기제 선거인단, 수기제 배심원단에 의한 공천입니다. 그것은 100명 내지 200명의 그 배심원 같은 분을 모아서 그것은 아무래도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이른바 광주를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현역 의원뿐 아니라 모든 후보들 같이 놓고 토론도 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요새 대통령 예비선거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거 이런 것을 한번 광주에서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현역 의원 평가도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비율을 두고서 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채택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현역 의원 배제에서 예를 들면 20% 30% 그래봤자 명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수기제 토론을 위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현역 의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특히 광주 유권자들의 높은 여망을 직접 반영해서 공천을 한다.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네, 이 두 공천 방법 우리 김만은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했던 3선 이상 중진급에 대한 50%를 정밀 심사 대상으로 하겠다. 또 뭐 초재선은 30% 하겠다.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규모도 관건이지만은 현재 이번에 발표했던 강기정 의원 공천 전략 관련 이전 10명 발표했던 경우는 이제 이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 지금 대표가 주도하는 이제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저는 그 규모 못지않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현역 세력들을 어떤 흐름으로 바꾸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은 오히려 수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세했는데 밖에 알려지기는 오히려 이제 27명 해당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의 형태로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예컨대 아까 이용섭 의원께서 이제 광주하고 연고가 있는 분이 한 4분 정도 되니까 이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23명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과거 같으면은 대개 이제 인재 영입이 한 5명, 많아야 7, 8명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비례대표 흡수하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은 이제 비례대표 전체의 규모도 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도 또 쪼개져서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규모가 많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저는 호남 지역 빼놓고는 특히 대부분 나머지가 수도권 지역, 뭐 2-3분의 경우에는 영남 지역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서 과연 이거 어떻게 수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을 가서 여기서 경쟁해서 이겨라라고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위기고 네. 그렇다고 야당의 조금 분위기가 좋은 곳들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 지역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걸 제끼고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는 좀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국민의당은 저는 공천 방식은 그 수기제, 심의제 방식을 도입했던 건 굉장히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에서도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새로 신당을 만들기 전에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유성의 변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셔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데요. 근데 저 또 하나 모르겠는 게 여기다가 신임 가산점제 관련해 25%를 한다고 했었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25% 기계적인 적용이 가능한데 심의 수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20% 정도로 이제 그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 현역 의원들한테는 이게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이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분들 아마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은커녕 완전히 그 현역 의원들이 주어진 기회가 많으니까 네. 특권을 누렸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는 그야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신인과 경쟁을 하도록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은 그런 아마 시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딜레마라고 했지만은 현역 의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또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의적으로 하면은 말썽이 크니까 시스템에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두 야당의 이런 공천 경쟁이 이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요. 네. 이제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지금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주요 야당이 2개로 분열돼 가지고 이런 패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두 야당이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물 경쟁도 하고 특히 저는 이 호남 이 지역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에서 하는 수기제 성공하기 바라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과거에 배심원제라 해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에 참여해 주느냐. 이게 이제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데 그리고 이제 배심원이 결정하게 되면 또 상당한 여론이나 접촉이 한국은 연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특정 세력에 의해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배심원이 수기단이 구성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아마 잘 하셔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광주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선택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선택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슴 설레이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정치사의 아주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양당이 구조하는 이 차원에서는 이 전략 공천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 공천보다는? 전략 공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더 경쟁력이 있는 이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 예. 공천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전략 공천이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거든요. 한국은 또 영구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접촉과 수단이 동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수의 국민 또는 당원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예, 공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당의 정체성이나 비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하셨는데요. 예. 예, 광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반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존에 했던 이야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당에서 광주 선언을 발표했던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은 어렵고 힘들 때는 강주에 내려와서 강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또 살만하면 자기 사랑 공천하고 호남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호남인들 많이 속상하게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김정인 지도부 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각오를 드린 건데요. 그래서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호남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호남에 대해서 인재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 불가론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때 강주에 오셔서 꼭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도 네. 합니다만 햇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는 북한이 이제 핵도 보유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을 거치면서 거의 우리 사회가 준전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햇볕 정책 1.0을 그대로 갔을 때는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햇볕 정책도 2.0으로 진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언론의 반향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많이 평가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햇볕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또 기존의 그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야당으로서 이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역사가 진보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왜 문재인 대표를 선택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노동운동은 격화되고 세금은 늘어나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책임감, 수권 정당으로서 안정감을 드려야 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민의당 우리 이상돈 위원장님이 당사자시죠. 이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네. 네. 아니, 일단 좀 말씀드릴 것은요. 예.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왜 승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보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아니었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 또 비대위원도 하셨었고. 네, 또 국민 통합에 앞장서실 거로 봐서 이 호남의 여망도 상당히 많이 반영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장님 발언들을 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제가 과거 햇볕 정책에 부정적으로 글도 쓰고 했지만은 그 당시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는 핵 예. 실험하고 핵 개발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일단에 그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북한을 그냥 완전히 포용만 해서 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대북 정책을 말하자면 대화와 또 한쪽에서는 견제 이런 것을 좀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안철수 대표가 그 당 그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외에 대법원 사안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좀 제3의 선택 또는 제3의 길을 가는 것을 기대했는데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강수를 드니까 그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기본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과 지금 되게 보적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만호 원장님, 이 야당에서 이렇게 약간의 보수층 껴안기 또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지지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 강하게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 약간의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지금 네. 이상동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기존의 현재 야당의 관행에 젖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면은 새로운 뭐 충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정치적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광주 선언은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 야당이 처음 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인데요. 네. 제 기억으로도 당시 그 대선 때 안철수 당시 예비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있을 때 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좀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회하려고 이제 광주에 와서 이른바 광주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었죠. 네. 했었는데 당신 헛다리를 좀 짚어가지고 이제 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열정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잘못 짚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이제 당 내부 정비한 다음에 첫 번째 목표를 아마 호남을 삼은 것 같아요. 또 지난 목요일이었었죠, 그게요. 예. 목요일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략공천 두 지역도 아마 맞춰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 지역은 빨리 정리할 필요도 있었지만은 서구 을의 경우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동시에 발표한 걸 보면은 전략적인 좀 목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경제 민주화 이걸 화두로 상징 인물로 던지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분은 아마 세력 교체라든가 당에 뭔가 선거 전략에 초점을 두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민주화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야당의 당의 정책들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섭 의원님 전에도 참여하시고 했었지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특별하게 추가할 내용은 없어서 오히려 그분은 선거 전략에 좀 주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될 거고 과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력의 변화라든가 이런 쪽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되고요. 국민의당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책 노선 논쟁 못지않게 당의 존재감 대언론을 향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없다, 약하다. 저는 그 이상동 교수라든가 김성식 전 의원이 이쪽에 가세했을 때, 두 분이 굉장히 그동안에 언론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맥을 잘 짚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제, 네.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를 못 지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언론을 향해서 뭔가 당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지금 더구나 선거구 획정도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당에서 지역 후보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빨리 정비해서 뭔가 존재감을 해주는 것이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도 국민의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뛰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정확하게 누가 뛰고 있는 걸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계에 대한 이런가 뭔가 이게 당에 대한 지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초반에 신당에 대한 기대, 기존에 이제 제1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왔던 그 기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 노선 못지않게 당의 존재감에서의 정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간에 우리 당이 창당부터 좀 공백이 좀 있었죠. 근데 근래에 들어서 최근에 이제 천정배 대표가 이제 특히 광주 지역은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죠. 뭐 개소식에 다 가야죠. 예비 후보가 많으니까 활발히 참여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좀 호남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또 호남만 신경 쓰면은 뭐 저당이 혹시 호남 지역당이나 이런 말이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광주에서 열릴 오직 그 수준이 높은 광주 유권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수기제 공천제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존재감을 좀 확인시키고 여론 지지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분기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약간 첨언드리자면은요. 지금 국민의당이 출발했을 때, 신당이 출발했을 때 아마 가장 큰 메시지가 호남 정치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에 한정되지 않느냐, 호남당이냐 이런 오히려 역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호남 메시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동영 전 의원이 이번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동영 의원의 합류로서 이제 지역에 중요한 인물들이 가세했다는 차원은 있지만은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발은 여기서 바람이 불어야만이 전국적인 바람이 가능할 건데 왜 그것을 너무 메시지 자체가 없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실은 우리 야권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도 새누리당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제3의 지대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게 일견 성공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일부 지지층을 흡수하고 우리 당의 일부 지지층을 흡수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초반에는 20명 의석수 채우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듯하게 보였고 많은 의원들이 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요즘 여론조사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며칠 전 제일 최근에 나온 게 갤럽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8%로 떨어지고 우리 또 강주 전라남도에서도 우리가 32% 국민의당이 15%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대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돈 우리 이 위원장님이 거기에 참여한 것도 제3지대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질까? 아니 제가 남여당 얘기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뭐 두 분이야 전에 대표 같이 했으니까 합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천정배 의원, 박규선 의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이렇게까지 이제 합류가 되다 보니까 과연 나가는 지향점이 어디인가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발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기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갤럽은 처음부터 우리 당에 지속적으로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한번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얼미터는 좀 다르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건 뭐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이 좀 크려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2012년에 찍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실망한 표심이 우리 당으로 와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유인하기가 좀 지금까지 좀 잘 못한, 거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한계로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의 딜레마는 역시 또 호남의 전라남북도의 어떤 유권자층을 다지기 위해서는 또 과거에 상징적인 비중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에서 좀 중도층, 무당파들 유권자들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사실을 제가 한번 다시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하고 통화 한번 하고 이야기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잘 보고 계실 텐데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 들어보시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제가 봐서 이 고향, 지향을 통해서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사실상 오래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아까 우리 이 장관님 말씀에 이 대통령 후보 참 저희 민주당을 갈망하는 꿈이 없거든요. 이렇게 꿈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렇게 이합 집산으로 떨어져 나가고 탈당하고 또 뭐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으로 나가버리고 이 야당이라는 존재감들이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민주당을 자꾸 이렇게 평화바라고 갈라서고 그런 입장이고, 우리 또 이 교수님 입장에서 국민의당은 정치적인 갈망이, 지향이, 출발선이 역시 우리 안철수 대표한테는 부산이 첫 번째 깃대를 먼저 꽂고 충분한 세를 확보해서 정말로 야당과 여당이 견제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돼야 하고, 또 두 분들이 지금 노력하시고 교체하자는 뜻은 뭐 훌륭하신 분 다 훌륭하신 정치가지만은 신인들 발굴하셔서 그 사람들이 자꾸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모델링이 돼야지. 그냥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신 인지도가 많으신 분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신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부산에 관한 언급은 정말 좀 뼈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서 창당을 할 때는 상당히 부산이 굉장히 좀 부산을 출발지로 삼았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영남까지 대책을 세우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이영석 의원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뭐 대권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뭐 지당하신 말씀을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호남의 자존심 세워드리고 호남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문자 메시지들이 왔는데요. 잠깐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번호 1342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야당의 경쟁이 굉장히 좋지만 이 서울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8432님은 이 공천 정쟁은 이 새 인물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291님이 말씀하신 게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인상이 깊으신 것 같은데요. 이 필리버스터 야당의 역사조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7717님은 호남의 큰 인물 이용섭 제1야당을 혁신할 거라 믿습니다라고 문자 왔습니다. 그리고 2332이번 분은 이 훌륭하신 세 분 토론 기대된다고 이 격려 메시지 왔고요. 1916번 이번 총선 개혁으로 이 야당이 여당으로 되길 바란다고 왔습니다. 이 전화 연결 한 분 더 연결돼 있는데 이야기 좀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토론 잘 보고 계실 텐데요.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섭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호남에서 호남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심정적인 거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 당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는데 오늘 두 양당하고 갈려가지고 앉아서 토론하는 그 심정이 조금 찹찹하고 그러시겠어요. 모두에서 언급하셨는데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 불가론이라든가 탈호남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잘 아다시피 우리 정당이 영호남이란 그 절대적 지지 기반을 하는 양당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즘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그런 양당 구도에 해서라든가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류를 감안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정치를 계속한다면 호남 불가론이라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떤 좀 구체적인 대안, 호남의 그런 그 희망, 정치력 약화에 대한 그런 복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정치 발전이라든가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단계의 어떤 선거제도의 어떤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한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용섭 본부장님 이 관련해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호남으로만 오히려 더 고립되는 현상 혹은 이 수권 정당으로서 준비성이 좀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것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호남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우리의 인물들이 중앙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뭘까요? 저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해법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도 애정을 갖는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번에 우리 야당이 150석 가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호남에서 경쟁하는 건 좋습니다. 어차피 야권이니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과정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 됩니다. 문제는 호남 예의 지역에서 이렇게 분열하게 되면 수도권은 1000표, 2000표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과 연대의 투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호남 이해의 지역에서는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열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권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단일화해서 새누리당과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실은 야권의 장단에 호남인들이 그냥 아프고 슬프지만 따랐습니다만 이제 호남인들의 요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저부터 앞장서서 바꿔가겠습니다. 네, 국민의당도 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국민의당이 단순히 제3지대 제3당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비록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은 그야말로 좀 전국의 캐스팅 보드를 쥐는 결정권을 쥐는 집단이 돼서 대선을 앞두고서 한번 정계의 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충격을 줘서. 그래서 이대로 과거 양당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당을 못 이길 것이다. 왜냐? 저는 여당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당이라는 것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고 관료제 등등 기반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양당이 돼 그야말로 늘 야당만 할 것 같은 정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3당에 충격을 줘서 그야말로 야당뿐 아니라 여권도 한번 흔들어야만 그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제3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 선거인데요. 그 수도권 선거가 이게 2012년에 야권 연대, 결국은 통진당하고 당시 민주당의 연대에서 나중에 아주 곤혹을 치렀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때 연대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야당이 있었습니다. 정통민주당이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예. 그 후보가 5,000표 모금해서 새누리당한테 과반수를 안겨준 게 거기 집단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과반수 한다는 거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하물며 그 상황이 그런데 지금 같은 수도권 선거에서 그야말로 3파전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거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총 득표수 예를 들면 35%, 37%를 의석에 60% 이상을 가져갈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연합위원장님, 죄송한데 이제 저는 전적으로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안철수 대표께서는 연대는 절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대는 창당을 하면서 연대하라 창당하면 창당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당시 통진당과 우리가 연대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 한명수 대표하고 이정희 대표하고 각서 쓰고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연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슨 야합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게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선거가 진행되고 나게 되면은 이제 각 지역별로 무슨 우열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후보자들 간에 어떤 좀 스스로 후퇴하는 거 이런 것은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실질적인 연대는 가능하다. 기본적인 우리 연대업단은 기본적인 취지가 배치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이제 이 기존의 야권으로서 과연 이 호남을 고립화된 기존의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전반적인 숙고 능력이 준비된 이런 야당으로서 거듭나길 바라시는데 김만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대는 필요한 것 같다는 말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저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얼마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가능성 크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했을 때는 사실상 통합진보당 계열의 몇몇 주요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일한 게 아마 관악 을 정도만 때 김희철 후보하고 이제 경쟁하는 가운데 형성이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할애하는 주고받을 자리가 있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들은 대개 현역이 배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유력 지역위원장이 지금 서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들에서 과연 주고받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면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가장 1차적인 과제를 항상 물으면은 양당이 독과점 체제는 깨져야 된다. 지역의 경우에는 일당 독점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이미 저는 국민의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쪽에 총매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의 노선에 대한 변화도 나오고, 이런 점에서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왜 호남을 향해서만 정권교체 미션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불만은 좀 있습니다. 네.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하는 가운데 지지를 받아서 정권 교체의 동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데 당신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중요한 정권 교체를 호남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션을 요구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요. 아까 그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문, 지금 야당의 존재감, 이 점에서는 아마 국민의당에서는 교섭단체가 안 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교섭단체가 돼 있으면 당에서 이제 여러 역할을 할 것인데, 두 번째로 문병호 의원 좀 몇 시간 얘기하다가 말았던 상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기왕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쟁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정의학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 부분에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새누리당의 입장을 관철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슨 선거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경제하고 쟁점 법안을 먼저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인데 마지막에는 지금 이게 그 테러 방지법을 앞에 걸쳐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선거 계획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정의학 국회의장이 이쪽 부분 손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야당으로서는 선택이 참 애매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이른 아침 토론.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오늘 나올 패널 분들 짧게 이 30초씩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본부장님부터요. 예.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맏형으로서 분열을 막지 못한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생긴 정당이 아니고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이고 우리 호남인들이 논밭 팔고 목숨 바쳐서 만든 정당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키운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정권교체도 창출했고 우리들의 뜻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누가 앞으로 정권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호남에서만 일정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호남인들은 새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합집산으로 모아있는 그런 정당에서 새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고 있는 민주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호남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만들겠습니다. 네, 이성덕 교수님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호남 특히 광주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호남 유권자들의 그러한 뜻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뜻을, 희망을 충분히 반영해서 꼭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더 나아가서 야권의 어떤 혁신, 개편을 이루어서 다음번 대선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호남에 북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3섹터를 성공해서 야권의 개편,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혁신을 경쟁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또 그 혁신의 칼끝은 정치인 자신들한테 향해야 한다는 거 정치인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원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고민의 끈 놓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